안녕하세요, 선수들. 여러분들의 도덕 트레이너, 도덕 강사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회 아닙니다. 도덕 맞아요. 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만나고 이번엔 도덕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2024년 고졸 검정고시 도덕 시험을 봤고요. 또 이 시험 문제 어땠는지 어떠셨어요? 네, 잘 풀리신 분도 있고 좀 헷갈렸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꼼꼼하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네, 이제 도덕의 용어들을 보시면 되세요.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원칙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도덕은 특히나 이런 가치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 어떤 사람은 찬성합니다. 사형해야 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사형시켜야지. 아니야.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데 사형은 아니지. 자, 이 충돌하는 거죠. 누가 옳다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 복제, 인간을 복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지. 그 말도 안 된다.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부딪힐 수 있죠. 뭐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계속 있어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예요. 딜레마의 상황. 자,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는 거죠. 많은 토의와 논의를 해서 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하는 거고, 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 또 다시 또 토의하고 또 변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개선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의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에, 그래서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1번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윤리사상은. 자, 윤리하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뭐 도가, 법과 뭐 많죠. 그래서 동양 우리가 윤리가 있고 또 서양 윤리가 또 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또 도덕에서는 나오죠. 자,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용어들일까요? 4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 7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륜, 삼강오륜 할 때 뭐 우리가 부부유별도 있고요, 장유유서도 있고요, 군신유의도 있고요, 우리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효제, 충서 이런 단어들은 바로 우리 공자께서 시작했죠. 바로 유교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들어갈 윤리사상은요 4번 유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양 윤리들, 특히 유교, 불교, 우리 도가 이 세 가지는 동양을 대표하는 윤리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들을 다루는 실천 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윤리학을 나눌 때 윤리학은 자, 규범 윤리학이 있어요. 어떤 규범을 다루는, 그리고 메타 윤리가 있죠. 기술윤리 뭐 이렇게 해서 윤리학을 구분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이 메타 윤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윤리학을 기본적으로 잘 구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규범 안에도 이론이 있고 실천 윤리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고졸에서 다루는 도덕이 실천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살수록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이슈들이 막 생겨나요.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다루지 않던 새로운 분야들이, 네, 특히 왜냐면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인간을 복제한다, 뭐 배아를 복제한다,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뭐 낙태를 한다,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기술이 나오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어떻게 실천을 하고자 하는지 바람직하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실천 윤리가 지금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일을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국제사회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요? 통일. 전쟁에서 통일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국제사회 많은 분쟁들 아직도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 전쟁도 있고요. 자, 이런 거에 필요한 건 평화윤리죠. 평화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거 말고도 뭐 성에 대한 윤리도 있고, 뭐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진보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물론 성윤리도 다뤄볼 수 있고, 가족 간에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또 볼 필요가 있고, 직업윤리, 사회윤리, 뭐 문화윤리, 또 과학과 정보에 따른 윤리 너무 많죠. 뭐 생명윤리도 있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천 윤리에서 다뤄야 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이제 문제로도 계속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번 평화윤리가 정답이죠.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 검사는, 네, 도덕 원리 검사예요.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몇 가지 도덕 원리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이 중에서 찾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 결과 검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빨간불인데 막 건너갔어요. 네, 그리고 아이 뭐 한 번쯤인데 뭐 어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네, 한 번쯤이네. 뭐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인데 뭐 어때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도덕 원리 검사를 할 수가 있냐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구나 다 빨간불에 건너고 누구나 빨간불에 그냥 차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어긴다면. 그러면 난리 나겠죠. 아, 그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아까 뭐 나 하나쯤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는 이게 보편화 결과 검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역할 교환 검사도 있어요. 새치기를 한번 했어요.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탁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한 번쯤인데 어때요? 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뭐 아까 누구나 다 그럼 어떨까? 뭐 이렇게 적용하는 보편화 결과 검사인데,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앞에 딱 새치기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할 땐 괜찮은데 남이 하면 뭐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아니지.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입장 바꿔서 보는 거죠. 이게 역할 교환을 했을 때 검사해보는 방법, 역할 교환 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포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예를 들면 누가 표절했어요. 그러면 이 표절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표절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도둑질의 범주에 표절 넣는 거예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한 거에 더 확장시켜서 그걸 포석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도둑질 안 되는 건데 표절도 도둑질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덕 원리 검사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례들이 종종 나오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이게 무슨 검사 방법인지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 갈등의 종류. 자, 우리 사회가 참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저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회는 또 없지요. 네, 근데 이제 그 갈등이 최소화돼야 될 거고요. 자,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연령 및 시대별 경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자, 기술이나 규범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 기술이나 규범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컴퓨터나 이런 거 스마트폰 막 빨리빨리 변하는 거에 빨리 반응을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르신들만 해도 빨리 못하죠. 기계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살아온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가치관이 달라지고, 네, 이렇게 갭이 커지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 갈등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남녀 갈등도 있죠. 노사 갈등도 있고요.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과 관련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4번 세대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이 큰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이해하는, 네, 서로를 그 경험 많은 세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이해하고, 반대로 또 경험 많으신 기성세대도 젊은 친구들의 그 환경을 이해하고, 서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답은 4번이죠. 6번.
바람직한 토론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토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TV에서 토론 보면은 자기 말만 해. 절대 안 듣고. 막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보다가 막 끌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진짜 토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민주주의에서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과정이고요. 뭐 우리 학원만 쓰는 담론 윤리 뭐 이런 윤리도 얘기를 했는데, 자, 토론의 규칙과 절차는 당연히 준수해야죠.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냥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토론이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막 그냥 우기는, 그건 정당한 토론이 아니죠. 그리고 내 생각은요, 100% 맞나요? 아니죠. 우리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 틀릴 수 있고요. 상대도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어느 정도의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야죠. 무조건 나만 오라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오류 가능성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제한다? 이건 안 되죠. 타인의 의견과 인격을 당연히 존중해야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그렇게 토론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7번. 다음에서 소개한 윤리 사상가는, 뭐 윤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상가들이 있으니까 이 사상가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네, 요거 꼭 아셔야 되는 용어죠. 네, 그래서 동물 해방, 동물 중심주의에서 나왔던 학자예요. 공리주의 관점을 갖고 있고요. 해외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볼까요? 자, 우리 인간만이 정말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있어요. 인간을 가장 우선시하는. 네,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전부 다 인간 중심주의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그러다가 한 단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동물 중심주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싱어하고 레건이 있죠. 네, 싱어. 그래서 동물도 왜 동물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냐면 동물도 감정이 있거든요.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알아요. 동물도 막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그 동물농장 보면 막 기뻐하고 막 울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슬픔을 알아요. 주인하고 헤어질 때 막 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 나아간 동물 중심주의고요. 특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거를 우리가 싱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 해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요. 이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우리가 해외 원조를 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외 원조해야 된다라는 싱어의 생각이에요. 슈바이처. 우리 생명중심주의죠. 네, 그래서 생명중심주의 분류되는. 그래서 우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 감수 능력, 바로 동물까지 동물 해방론을 얘기했던 싱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공리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공리주의 하면 우리 벤담과 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좋은 거야. 다수결의 원칙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좀 중시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네, 행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죠. 결과가 더 중시합니다.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칸트의 의무론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의식과 우리가 의무 그리고 선의지 이걸 과도하게 강조하는 건 칸트죠. 네, 의무론은 칸트. 그래서 너무 최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더 좋은 거야. 이 논리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을 하다 보니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훼손될 수가 있죠. 다수 쪽으로만 항상 가니까. 이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사회 전체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으로 쏘는 게 아니죠. 더 전체가 좋은 쪽으로 가니까 사회 전체의 행복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비판한 것은 8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우리 의무론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아주 쌍벽을 이루죠.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고요. 도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비교해서 그리고 약간 조금 반대되는 이론이잖아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9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정말 끝이 없죠. 갖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무한한데 제한은 한정적이죠. 내 주머니 사정은 너무나 정해져 있죠. 참 자원은 희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화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눌 것인가. 참 욕망은 많고 제한은 한정적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돼? 나눔의 문제. 그 무슨 정의로 갈까요? 나눔의 문제. 분배적인 정의가 되겠죠. 분배적. 어떤 게 어떻게 나누는 게 정의로운 걸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의 기준에도 분배해서 누구는 업적에 따라 나눠주자. 그게 정의로울 거야. 아니야. 능력에 따라. 아니야. 필요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나눔에 관한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뭐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뭐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왜냐면 바로 잡아야 돼.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죄를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사형까지도 얘기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또 의견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교정적인 정의, 어떤 형벌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정의도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자,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나눔의 정의,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프롬의 진정한 사랑. 에리 프롬이. 우리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했어요. 네, 사랑이란 단어 참 좋죠. 따뜻하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사랑이에요? 뭐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에도 사랑. 사랑이 꼭 남녀 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 거고요. 네, 그래서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상대를 정말 이해하는 거, 개성을 이해하고, 특징을 이해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갖고 서로, 그리고 상대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개발되길 바라고 이렇게 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이게 정말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참 훈훈한 모습인데 요것은 아니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간디의 소금법 폐지요. 소로의 납세 거부 운동이요. 마틴 루서킹의 흑인차별 철폐 운동이요. 네, 아주 다 유명한 사건들이죠. 네, 사회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건 마틴 루서킹 볼까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죠.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아예 대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잖아요. 자, 법도 다 좋은 법만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정말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제도가 있다. 그럼 그거 따라야 될 거야, 따르지 말아야 될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람을 때려라 라는 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법이니까 난 법을 지키겠어 하고 막 사람 때리고 다녀요? 이게 잘못된 법이잖아요. 그럴 때 용기 있게 이건 잘못된 법이니까 나는 이 법을 따르지 않겠어. 이 법은 바뀌어야 돼. 라고 나서는 거야. 그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은 잘못됐는데 나 이 법 안 지킬 거야. 대놓고 법을 안 지켜요? 위법입니다. 법을 안 지켰으니까. 대놓고 위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 시민들이요. 복종하지 않겠다. 뭐에? 잘못된 법에 복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위법을 하겠다. 왜냐면 이건 잘못됐고 변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시민 불복종. 간디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말도 안 되는 영국이 소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거 소금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소금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비싼 영국산 소금을 사야만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평화 시위를 하죠. 평화 행진을 하고 바닷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소금 만듭니다. 소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잘못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 불복종은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정당해야 되죠. 이유가 일단 정당해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비폭력. 평화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거를 변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정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불복종 최후의. 그리고 법을 어겼잖아요. 위법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위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법 어겼네 하고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처벌도 감수하는 용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민불복종이에요. 소로도 마찬가지. 납세, 세금을 왜 안 내요? 자, 그 세금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전쟁하는 거 전쟁은 옳지 않아. 그래서 나 이 세금 못 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럼 어쨌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으니까 법을 어겼지만 이건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위해서 네, 이렇게 시민불복종을 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시민불복종 정답은 4번인 거죠. 자, 12번 생명복지를 반대하는 입장. 우리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항상 반대하는 입장. 우리 딜레마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생명복지 이번 반대만 찾는 거야. 생명복지를 반대한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논리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생명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그쵸. 생명을 복제한다는 건 그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네,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다 먼저 써볼게요. 생명 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인가? 네, 자연의 순리를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예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재은을 복제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재은을 복제하고 막 여러 개를 복제해요. 여러 명을. 자, 그러면 이 복제된 인간은 사람이야, 뭐 물건이야 애매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복제된 것은 막 물건처럼 취급을 하다 보면 이 생명, 이것도 어떻게 뭐 하나의 생명인데 이게 마치 복제가 됐으니까 물건처럼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탄생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소중하게 탄생하고 또 인간은 죽고 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과학기술을 복제하는 거 이것이 자연의 질서에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제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공직자가 지녀야 될 덕목입니다. 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정치가라든지 이렇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성실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패하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청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뭐 청백리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적인 걸 취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걸 먼저. 그렇죠? 성공 후사 그러잖아요. 먼저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건 나중에. 네, 봉공 정신 이러기도 하죠. 네, 공적인 걸 받들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청렴의 반대가 부패잖아요. 부패하면 안 되죠. 공직자 높은 자리에서 뭐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한다, 비리를 저지른다, 절대 안 되죠. 그럼 막 어디 감옥이라도 보내버려야죠. 그렇죠?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14번 과학기술자가 지니어야 될 윤리적인 자세. 자, 과학자들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윤리가 필요하냐면 일단 연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과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양한 자료들 막 표절하면 돼요? 안 되죠. 정말 내가 연구하고 남의 거 막 표절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위조하거나 막 변조하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 그 연구 자체 내적인 책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나아가서 외적인 책임도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학적으로 계속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인류가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분야에 더 노력하는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과학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라도 이 기술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외적 책임까지도 정말 책임감을 다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연구자야. 나는 과학만 연구할 뿐이야. 이러면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적과 외적인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은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15번 다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누가 더 도덕적이에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도덕성 함량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벤담, 칸트, 리브어, 베카리아. 네, 바로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자, 니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오히려 집단이 더 비도덕적일 수 있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인 집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파트에 뭐 10집이 산다고 해볼게요. 10집이 살아요. 네, 다 착한 사람, 천사만 살아요. 다 천사. 10명이 다 천사예요. 저 포함해서 다 천사입니다. 뭐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10명이 다 도덕적.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엄청 도덕적인데, 자,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이제 사람들이 된 거지, 집단이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막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대요. 근데 원래 되게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니까 착한 거와 별개로 쓰레기 소각장 생기면 냄새도 나고 아유 막 벌레도 많을 것 같고 그 집값도 떨어질 것 같고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 절대로 우리 집안에 쓰레기 소각장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합니다. 각자 놓고 볼 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데 집단화가 되면 도덕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죠. 비도덕적인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각자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단화되면 이럴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 님비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을.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개인들한테 보세요. 이 개인들한테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도덕적인 것도 좋아요. 더 착하게 더 도덕적으로. 근데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집단화 되니까 조금 이렇게 비도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이 있다.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화되면 비도덕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 물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계속 더 도덕적인 함량은 필요하죠.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이건 필요한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는 분명히 사회 제도와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선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니부어가 우리가 이제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자, 우리가 이제 통일을 또 이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한국의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통일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북이 통일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은 자,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자유로운 민주국가. 너무 좋죠. 통일됐는데 막 민주국가고 뭐 국민들 삶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고 뭐 너무 좋잖아요. 통일됐는데 그 통일의 모습이. 그리고 막 지금도 막 한류 열풍 엄청나지만 더 창조적으로 문화가 발전하는 창조적인 문화고 너무 좋죠. 근데 통일이 됐는데 막 무력, 싸우는 대립하는 무력 국가? 자, 이거는 세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정말 평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우리 통일 한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모습은 1번이 정답이죠. 17번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싱어를 할 때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간만 생각해. 이게 인간 중심주의였어요. 자, 인간만 생각해. 다른 것들은 뭐 무가치해. 필요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아니야. 인간도 중요한데 생명이 있는 또 우리 감정이 있는 동물, 쾌고 감수성이와 감정이 있는 동물까지는 생각해야지. 이게 동물, 인간 중심주의, 이게 동물까지 생각하자. 이게 동물 중심주의. 근데 이제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니야. 동물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뭐 감정까지는 아니라도 꽃, 생명이죠. 꽃도 죽잖아요. 시들고. 자,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생명 중심주의예요. 생명이 있는 것. 인간, 동물 플러스 생명까지. 그 다음에 자, 생명이 없더라도 흙, 물, 뭐 이런 건 생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생태계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생태계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인간만, 거기다 동물에다가 생명에다 이제 무생물까지도 포함한 생태.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물하고 생명만 놓고 동물과 생명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거네요. B금은. 자, 동물을 인간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동물,
인간이 막 잡아먹고 인간 이용하는 그냥 수단이야. 이거는 완전 인간 중심주의죠. 그렇죠? 자,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동물이 포함된다. 동물까지 포함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까지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생명은 동물도 포함되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까지 동물 아닌 생명체까지도 포함이 되죠. 그 공통적으로는 둘 다 동물이 들어가죠. 공통은. 그렇죠? 공통은 들어가는 거야. 맞는 거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 인간만이. 그럼 인간 중심주의죠. 그렇죠? 자,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무생물 바로 생태. 이건 생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간 중심주의, 동물은 우리 싱어나 레건이 있고, 생명 중심주의는 슈바이처, 테일러 있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 돼지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해서 이 단계별로 비교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윤리 문제는 정식으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요. 인터넷에 불법으로 막 노래 파일을 내려받거나 영화를 다운받거나 불법 그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저작권 침해죠.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걸 불법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정보 격차, 누군 정보를 많이 갖고 못 갖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이버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보이스피싱, 사이버 따돌림이 이제 사이버 불링, 바로 사이버 범죄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예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중문화를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는 자유가 있지. 우리가 창작의 자유가 있고 대중문화는 냅둬야지. 알아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규제를 안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자유를 넘어 약간 방종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이게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죠. 그래서 찬성은 규제를 찬성하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면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볼까요? 성상품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쵸. 너무 대중문화가 너무 선정적이고 야하고 막 이렇게 그 성을 오히려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규제라면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대중문화가 너무 뭐 선정적인 거 플러스 뭐 폭력적이고 근데 그걸 보는 청소년들이 따라할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좀 규제를 한다면 청소년을 폭력적 문화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주장을. 근데 규제하면 안 돼. 여기 이제 반대예요. 규제를 만약에 규제를 하면 얘는 그러면 이제 나쁜 얘기가 나오겠죠.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규제를 한다면 다양한 문화가 폭넓게 창조될까요? 냅둬야지 더 다양한데 그걸 막 막으면은 그 창조적인 활동들을 막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창조되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죠.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번이 이제 여기야 맞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잘 구별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와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샐러드 볼 이론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정말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자, 한국에 왔으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야. 한국에 와서 한국법을 따라 무조건 맞춰. 자, 하나로 다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용광로 이론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아. 동일하게 만든다. 동화주의라고도 하죠.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뷔페에 그 샐러드 볼 접시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담죠. 야채도 담고 초밥도 담고 뭐 먹고 싶은 걸 다양하게 담고 그 색깔을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샐러드 볼에 다양한 음식들을 담듯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다 이해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다문화주의 샐러드 볼 이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죠. 한 가지가 더 있죠. 국수 대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국수 대접 이론은 이제 국수에 비유하는 건데 메인은 있어요. 메인.
국수가 메인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명은 뭐 약간 달걀 시다 넣을 수도 있고 뭐 파를 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명은 좀 다르게 올릴 수 있어요. 메인은 기본이 있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좀 약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한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광로, 국수 대접, 이번 샐러드 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다문화주의인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요. 밑줄친 기억 리을에 옳지 않은 것. 자, 의복과 관련해서 옷이랑 관련해서 또 우리가 윤리적 문제 다양하게 뭐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윤리하고 접근해 볼 수가 있죠. 윤리적 문제로 또 이제 옷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행에 쫓아서 하는 거예요. 아, 저 유행이네 그럼 사고. 또 사고. 옷장에 옷이 많은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면 자 유행을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그 유행을 너무 따라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개성 없이 그냥 막 따라하는 거. 자, 그다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또 명품을 사요. 명품이 요즘 유행이니까 네,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산다. 그럼 사치 조장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명품 선호 현상도 이것도 사실 윤리적이진 않죠. 그리고 타인의 신념에 따라 그래서 수동적인 소비를 실천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제 뒤에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 그리고 또 계속 물건을 계속 또 사고 또 사면 그게 결국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도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신있건 사야겠죠. 그냥 무조건 휘둘려서 그냥 남이 사니까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소신있게 정말 필요하면 사는 거고 네, 그렇게 타인의 신념에 따라 수동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 되죠. 수동적으로 실천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절제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금 문구는 바로 3번입니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하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이 나왔어요. 뭔 말이에요? 네, 우리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네, 롤스의 정의론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존 롤스 정의론 무엇이 정의인가? 네, 정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얘기하죠. 원칙이 있었어요. 제1의 원칙. 누구나 평등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 평등한 자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평등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여야 돼요? 평등한 자유. 이게 핵심이죠. 자유가 자유인데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한데 모두가 평등하게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2원칙이 차등의 원칙. 차등을 할 수 있는 거야. 자유가 평등에 보장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회 균등의 원칙. 자, 이렇게 절차를 얘기했었죠. 네,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의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자, 존 롤스는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배려합니다. 네, 배려해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려를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하는데 이제 그 원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상황을 만든 거야. 가상의 상황으로 자, 우리가 무지에 태어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요.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는 거야. 눈을 감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 태어났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원칙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무지의 베일하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원칙을 만든 건데,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 뭐 이런 분배 원칙을 내세우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엄청 부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닦는데 나 능력 없고 되게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럼 원칙을 정할 때 최소수혜자에게, 좀 약자에게 좀 더 가도록, 최대 혜택을 가도록 그렇게 정하자라는 원칙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눈을 딱 떴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원칙을 우리가 원초적인 상황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진 않죠. 실제로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가상의 상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칙이 나오는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평등한 자유와 이제 차등의 원칙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일하게 준다는 그 원칙 하에 그렇게 이제 진행될 때 그게 정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를 통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한 가상적 상황을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원초적 입장에서 이런 원칙이 나왔고 이런 정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논리예요. 네, 조금 내용이 깊죠? 네, 그래서 롤스가 말한 3번 원초적인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자, 23번 다음에서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입장은 자, 예술과 또 윤리예요. 예술이 중요하다. 자, 예술은 예술일 뿐 예술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리적인 입장은 예술에도 윤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이게 또 부딪혀요. 네, 그래서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예술은 인간에게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게 하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술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예술에도 도덕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술에서 도덕이 없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제 또 그런 예술이 지나친 그런 예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술 건들지 마! 그게 예술 지상주의, 다른 말로 신미주의. 미만 생각하는데 아름다움, 예술만 생각하는데 이게 신미주의입니다. 또 이 두 가지 논리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이번엔 예술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1번이 정답인 거죠. 24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요나스. 요나스는 또 대표적인 책임윤리를 얘기한 사람이 책임윤리.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윤리.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막 산업혁명으로 막 기계가 발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편리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막 환경 문제가 생기고. 네?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옛날에는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나 몰라라 했던 거죠. 근데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나스가 얘기합니다. 자,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렇다면 계속 환경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책임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뭘 고려해야 되냐면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 계속 환경이 파괴되고 그럼 미래의 후손들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연까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인간만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이제 요나스는 더 그 책임의 범위를 넓힌 거죠.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 세대까지도 그리고 인간의 플러스 자연까지도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책임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 어떤 행동이 인류의 존속 미래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고 주장하면서 뭘 고려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류의 존속 미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까지 고려하는 책임 윤리를 강조해서 들어갈 만한 미래 세대고요. 요나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이렇게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러면 도와주자. 싫다.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해외 원조에 대해서. 자, 노직은 뭐라고 했냐면, 자, 노직은 해외 원조는 자선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자, 해외 원조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아니에요. 선택이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나 도와줄게. 어차피 그 내 재산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자유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이다. 근데 국가가 뭐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만 해. 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발적인 선택이고 그건 자선의 개념입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이 도와주기 싫다면 뭐 싫은 거고. 그래서 그건 선택에 맡겨라. 이게 노직의 생각입니다. 노직 생각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약간 자유에 더 가까운데 반대로 아니 해외에 원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의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싱어하고 롤스입니다. 이건 좀 약간 의무에 가까워요. 싱어하고 롤스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라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잖아. 그 막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 너무 고통받잖아. 먹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잖아. 이익 평등
고리의 원칙. 아까도 나왔죠? 모든 사람의 이익은 평등해야지. 우리 잘 사는 나라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윤리적인 의무야. 이건 싱어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롤스도 의무라고 생각해요. 도와줘야 돼. 의무. 근데 달라요. 싱어 같은 경우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자, 그게 싱어인데 롤스는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롤스는 자, 해외 원조의 목적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질서가 어지러워요. 그럼 그 나라가 질서를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나라라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의무적으로 도와주는데 여기서 차이. 자, 여기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데 질서는 바로잡아야 돼요. 뭐 정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난하기만 해요. 그럼 롤스는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싱어 같은 경우에는 질서가 어쨌든 간에 가난해요.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롤스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건 롤스의 생각이고요. 자, 노즐만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A만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A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논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졸 검정고시 도덕 우리가 2024년 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찬반의 그 윤리적인 딜레마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은 이제 과목의 그 주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리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좀 잘 하신다면 분명히 뭐 점수로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우리 멋진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